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한문구 교수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건강을 지키고 또 이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애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치료에 대한 건강 강좌를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특히 환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약물들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시고, 또 본인이 먹는 이 약들이 어떤 약인지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일반 의약품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지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많이 환자분들을 접하면서 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약물에 관해서는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 의약품을 우리가 드실 때는 전문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보다는, 또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우선적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불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들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생활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한 환자분의 이제 약물 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항혈전제, 그리고 고지혈증약, 또 혈압약, 또 일반 의약품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환자분이 늘 불편해하시고 약 먹는 게 힘들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이 전문 의약품들 외에도 드시는 약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한 8가지 정도를 드시고 계시는데, 뭐 오메가3, 크릴 오일, 또 종합 비타민, 비타민 C도 추가로 드시고, 또 눈이 안 좋으시니까 뭐 루테인 같은 거 드시고, 또 콜라겐, 또 마그네슘, 또 유산균들 유행하시니까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꼭 먹어야 될 전문 의약품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이게 힘드신 거죠.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것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필요한 약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죠. 그래서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동맥경화증이 와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혈관 자체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뇌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서 생기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혈관의 손상이 된 부분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터지는 것인데, 기전은 대부분 고혈압이 관여를 하지만 혈관이 약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뇌경색과 그 원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뇌출혈이나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나무로 따지면 이런 잎이 많은 무성한 가지 중에서 잔가지들이 부러지는 것처럼 잔가지에 손상이 오는 경우에 출혈이 되기도 하고 혈관이 막히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큰 줄기, 나무의 큰 줄기라 볼 수 있는 머리의 큰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생기는 뇌경색이 오는 경우는 보통은 뇌경색이 크게 오고, 원인은 이 2가지를 분리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원인 때문에 혈전약과 또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이 끼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기 때문에 혈전 예방제, 그리고 또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고지혈증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큰 줄기의 문제인지 가지의 문제인지 잔가지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약물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영역에서는 우리가 혈전 예방제 그리고 고지혈증약을 기본으로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것들이 소혈관 질환 또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관에 막히는 뇌경색이 흔히 있는데요. 그래서 심장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이 있으면 또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약품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전 예방제이지만 최근에는 모든 환자한테 처방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출혈과 경색이라는 것의 병의 차이 없이 사용되는 것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이에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약들이 똑같은 효과가 있느냐? 같은 효과가 있지만 또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여러 가지 혈액 상태 또 간 기능, 신장 기능 상태에서 따라서 분류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콜레스테롤을 엄청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LDL이라는 중요한 것들을 거의 절반까지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중성지방도 한 30%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알려진 HDL을 높여주고 이런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필수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스타틴 자체가 뇌졸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예방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뇌졸중은 약을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한 13%, 또 아주 위험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43%, 절반가량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필수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것도 뇌졸중 감소 효과가 뭐 25%, 30% 된다는 것에 비하면 이 스타틴의 효과는 아스피린 못지않고 그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을 우리가 한 2 정도 떨어뜨린다. 혈압약을 열심히 먹거나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해서 그러면 한 10% 뇌졸중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 뇌혈관 질환을 한 10% 감소시키고 뇌졸중을 혈압을 조금만 낮춰도 한 10% 떨어뜨리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을 한 45%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4가 되는 거죠. 2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 콜레스테롤 약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치료 지침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치료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온 그런 환자들은 55까지 낮춰라. 그래도 안 돼도 70 이하로 낮춰라.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을 무척 많이 낮춰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통하거나 운동을 통해서는 이 수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르면 심장질환을 앓으시거나 합병증이 있는 심한 당뇨를 앓으시거나 또 뇌졸중을 앓으시는 분들은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먹어서 LDL을 많이 낮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타틴을 치료하는데도 중성지방이 좀 높다 그러면 오메가3를 드실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특별히 스타틴만 복용하는 것으로서도 환자들한테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는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낮을수록 좋고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빨리 드시게 하고 또 약을 많이 들이든 뭐 적게 들이든 수치를 낮추는 데 더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그럼 어떤 물질이냐? 상당히 이제 그림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콜레스테롤이 과연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또 소화를 위한 담즙산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아는 그 비타민 D를 합성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대부분 합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고밀도 콜레스테롤, 우리가 좋다고 알려진 것,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게 좋지 않다고 알려진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보시면
중성지방이라는 것과는 아주 구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콜레스테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려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콜레스테롤 그러면 중성지방이 높다 이거를 걱정하시는데 그거와는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주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사를 통해서 지방산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콜레스테롤도 먹게 되는데, 이게 장에서 흡수되면 이런 중성지방 형태로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LDL과 HDL이라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돼서 LDL이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서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고, HDL은 다시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LDL은 이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HDL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아주 적습니다. 결국은 이 LDL이라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LDL을 줄이는 것이 우리 몸 치료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는 좋은 거고요. HDL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알고 보면 우리 몸에서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데, 세포를 보호해주고 또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 D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인 거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하게 되면 혈관에서 자기의 역할을 벗어난 그런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하면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생기냐? 우리가 옛날에는 뭐 콜레스테롤이 한 40 아주 낮았었는데, 이제 인류 사회가 발전되고 먹는 게 좋아지고 이러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적으로 2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시면 이 LDL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LDL이 높은 사람에 있어서는 과잉이 되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게 되고 LDL이 역할을 하는 거죠. HDL은 이 과잉의 콜레스테롤을 자꾸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시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LDL은 나쁘고 HDL은 오히려 이 과잉의 콜레스테롤을 자꾸 우리 몸에서 빼서 간에다 같이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좋고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성지방은 무엇이냐? 이 중성지방은 이 콜레스테롤과 역할이 전혀 틀린 거죠. 이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중성지방이 높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미약하고 대부분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이 중성지방은 간이나 내장이나 근육으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팻이라 얘기하는 그런 지방으로 섭취되는 것이죠. 섭취되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뽑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굳이 낮춘다 하면은 우리가 비만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혈관 손상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아주 미비하게 관여를 하는데, 약간의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데 관여를 하고요. 또 LDL을 약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손상은 없고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서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메가3라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한번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오메가3 안 먹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드셔도 좋지만,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고 이런 병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LDL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면 오메가3는 LDL을 전혀 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DL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는 스타틴을 드셔야 되고, 오메가3는 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중성지방을 낮추지만 이 LDL이라는 건 낮추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스타틴의 효과인데, 스타틴이 LDL도 떨어뜨리고 또 HDL은 위로 올리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중성지방도 떨어뜨립니다. 한 10% 정도. 그러니까 스타틴만 먹어도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인 스타틴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문의약품들 중에서도 중성지방을 많이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피브레이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스타틴을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피브레이트라는 약을 쓰게 되면 거의 가량을 그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오메가3를 굳이 먹여야 되는가 환자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약이 안 맞는 분들은 또 오메가3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이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오메가3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탁월합니다. 오메가3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자한테는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가 우선적이고, 꼭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런 피브레이트라는 약을 쓰고, 또 못 먹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처방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먹는 약도 없고 혈관도 건강하신 분들은 오메가3를 내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먹고 있고 다른 약들도 많이 먹는데 굳이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심장질환 등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스타틴만 드시면 충분하시고 오메가3를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드셔도 좋고, 또 크릴 오일이나 오메가3 같은 것은 서로 겹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또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는데,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높고 포화지방산이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노란색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건강에 그래도 좋거든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기름을 매일 먹어야지만 콜레스테롤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효과가 좀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름을 먹더라도 우리가 육류에 한 기름보다는 이런 식물성 기름을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왕 드실 거면 식물성 기름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좋은 식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트밀이나 뭐 피쉬 오일, 또 이런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오메가3 만큼의 그 효과를 더 이상 넘어갈 정도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골고루 식사를, 좋은 음식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인류가 개발하는 발견한 최고의 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애용되고 있는 약이지만 그거에 반해서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위험성은 이제 출혈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 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뭐 속이 아프다든지 위장 장애가 있다든지 속쓰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우리가 처방을 할 때는 주로 아주 급성기에 뇌졸중 급성기, 심장 급성기에 많이 쓰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안전한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약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크로피도그렐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하고 이 크로피도그렐이라는 플라빅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약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생기는 그런 이벤트를 보면 하얀 게 이제 아스피린이고 진한색이 플라빅스라고 하면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런 발생률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플라빅스가. 그러니까 효과도 더 좋고, 또 출혈을 보게 되면 아스피린에 비해서 이 플라빅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출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라빅스는 효과도 좋고 출혈 가능성도 더 낮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출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위장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또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를 먹더라도 또 위장장애가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장약을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출혈의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위장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스피린은 급성기에 주로 사용하고 장기 치료에는 효과가 좋지 않고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빅스라는 것이고, 그 밖에도 뭐 몇 가지가 있지만요. 그리고 위장 장애를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위장 장애가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위장 보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중에서 이제 아스피린이 좋다는데 왜 나는 아스피린을 안 먹을까 생각하시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는 더 좋은 약이 있으면서 또 위장 장애도 적고 이런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급성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다른 약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뇌졸중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충제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또 많은 비타민을 드시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8가지 중에서 보면 뭐 루테인도 드시고 비타민 D, 뭐 마그네슘, 이제 좋다고 알려진 걸 다 드시는데, 실제적으로 비타민이 우리가 혈관 질환에, 특히 뇌졸중에 좋다고 알려진 이런 비타민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 심혈관 위험이나 신경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근육에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팔다리에 뭐 뻣뻣해짐이라든지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고, 또 엽산이라는 비타민 B9 같은 경우는 혈전을 좀 묽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비타민 E나 C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우리 혈관 노화, 또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이 드시는 뭐 진코민이나 또 폴리코사놀, 나토키나제 이런 것들은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활성산소라는 게 무엇이냐?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모든 노화와 연관되어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뭐 각종 암부터 시작해서 피부 노화, 또 각종 혈관 질환, 또 동맥경화증, 심하면은 뭐 신경계 질환, 치매나 파킨슨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당뇨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모든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악성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우리 생명의 연장에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노화와 또 동맥경화증, 혈관 손상의 이제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물질을 보면 이 활성산소, 또 이런 톡신이,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효과가 좋은데, 물론 말씀드렸던 스타틴이나 이런 약물들은 또 역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먹는다 하면 보통 비타민 C나 이제 E가 이제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타민 C만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비타민 E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비타민 C만 고용량으로만 먹고 이제 그걸 또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먹어야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복잡한 좀 시기이긴 하지만 이 항산화 물질이 생기는 이 시기에서 보시면 비타민 E하고 비타민 C가 같이 작용해서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될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비타민 뭐 C나 E만 했을 때보다는 같이 먹게 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에서 특히나 이제 외국 회사, 국내 회사는 좀 적고 외국 회사들은 비타민 C2만 고용량으로 된 식품들을 많이 출시를 해서 또 수입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런 고용량의 C2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에서도 비타민 C하고 E를 같이 최소한 비타민 C는 하루에 500mg 이상, 비타민 E는 이제 400IU라는 것 이상 이만큼을 먹어야 효과가 좋다. 또 치매 환자들한테서도 또 우리가 비타민 C하고 E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장 질환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비타민 C는 하루에 500mg 이상, 비타민 E는 400IU 이상을 먹어라. 그 정도 돼야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비타민들을 보면 되게 용량이 조금 외국도 좀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비타민 C의 E의 용량들이 되게 100mg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약물들도 있으니까 C하고 E가 높은 함량을 함유한 그 영양제를 골라서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이타민 D인데요. 이제 바이타민 D도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바이타민 D도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뇌졸중이 생겨도 좀 심하게 생긴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뇌졸중으로부터 회복하려고 할 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비타민 D 레벨이 몸에서 낮으면 회복률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그러니까 몸에 우리에게 필수적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죠. 햇빛을 많이 쐬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그냥 보통 한 1000에서 4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아까 말씀드릴 때 콜레스테롤의 역할 중에서 바이타민 D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우리가 먹는 환자분들은 바이타민 D 생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바이타민 D를 보충해서 드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바이타민 D는 우리가 햇빛만 열심히 쏘이더라도 한 2000IU, 2만 IU 정도 되니까 충분히 햇빛만 쐬도 충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 분들이 그렇게 햇빛에 많이 쏘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또 흡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식품들을 보시면 특히 연어나 우유 또 이런 그 치즈 또 생선류 이런 거 드시면 또 바이타민 D가 충분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충분히 드셔도 바이타민 D가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시중의 제품들을 보면 보통 5,000, 1,000 이상, 뭐 2,000, 4,0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비타민 D를 드셔도 식사를 잘 하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바이타민 D를 사서 드시면 충분한 양의 바이타민 D를 우리가 몸에 보충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바이타민 D는 필수적으로 사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신기하게도 이게 마그네슘이 우리가 급성기 뇌졸중 환자한테도 치료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의 농도는 왜 중요하냐면 마그네슘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또 적게 먹은 사람들을 비교하면 뇌졸중의 그 발생률에 봐서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신 분들이 덜 드신 분들보다 뇌졸중이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뇌졸중이 심하게 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 섭취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은 한 10%, 뇌졸중은 12%, 당뇨도 한 26%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느냐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제 서양인들 보면 한 300에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양인들 기준에서 뭐 통밀 같은 거 먹어도 한 160 정도 되고 아몬드 같은 거 먹으면 한 200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혼합식 그러니까 우리가 혼식 같은 거 하셔서 뭐 잡곡을 드시게 되면은 또는 통밀빵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아몬드만 드시더라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콩이라든지 또 아몬드 또 낫도 많이 드시는 그리고 이런 보리쌀 같은 것 또 시금치
또 고등어 이런 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충분히 드시면 마그네슘은 충분히 섭취가 되는데 이만큼 드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 하시면 마그네슘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드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이제 자주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하시는 것들 중에서 본인이 드시는 약물이 이제 아스피린 계열, 혈전 예방제들이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을 끊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겹하게 되는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뭐 치아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노인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약물을 얼마를 끊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약물들은 되게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약을 끊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뇌졸중이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지만 환자가 안정이 되시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끊는 거를 권고드리고 일주일 효과가 가니까요. 임플란트나 내시경을 하는 이런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끊으시면 거의 효과가 7, 80% 없어지고 2, 30%는 남기 때문에 5일 정도 끊고 치료를 하시고 치료가 끝나면 바로 다시 복용을 하셔서 다시 효과를 나타나도록 하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많이 드시지 않으시지만 와파린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 와파린은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물하고 틀려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조절을 해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병원에 와서 의사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줄이셔야지 잘못 줄였다가는 뭐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INR이라는 걸 검사를 하고 레벨을 내시경이나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한 3, 4일 정도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3, 4일 정도 중단하시면 레벨이 조금 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고 경험적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중단하시면 수치가 거의 제로가 1에 가깝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정도로 가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이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내가 약을 줄여도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도 되는지를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약이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이제 노악이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와파린의 그 효과를 대체해주고 있는데 이 와파린하고 틀려서 약을 이틀만 중단하시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약효 지속이 2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은 임플란트나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하루만 끊고 우리가 시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고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한 2일 정도 중단하셨다가 다시 약물을 드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이 또한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지 본인이 자의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어떤 약이든지 환자분이 드시는 약은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약을 많이 먹고 있는 환자라 치면 전문의약품을 우선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오메가3 많이 드시는 이거보다는 전문의약품인 스타틴을 드시는 게 중요하시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뭐 특별히 질환이 없고 약을 먹는 거 없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드실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또 비타민은 뭐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필요 없는 거 소량 많이 드셔서 몸에 부담을 주시는 것보다는 내 몸한테 필요한 비타민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함량을 보시고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좀 의문이 되실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한 46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어지럽고 속도 메스껍고 뭐 힘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이제 지금 72세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시면, 음, 지금 혈압약은 먹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대개는 이제 혈압을 드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약물하고 연관이 없고 병하고 상관없고 또 MRI를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면은 귀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어지럼증 클리닉이나 뭐 이비인후과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0세이신 분이시고요. 또 협심증으로 심장질환 때문에 스텐트를 하셨고 매일 아침 고지혈증약, 혈전 예방약, 또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뇌혈관을 촬영해 봤더니 혈관이 좁아진 혈관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미 효과적인 약들을 뭐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뇌 영상을 정기적으로 또 촬영해 볼 필요가 있느냐 또 언제쯤 또 재촬영을 해보는 게 좋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약들을 들고 계시는데 MRI를 촬영을 하셔서 뇌 상태나 뇌혈관 상태를 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굳이 또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70세 정도 되시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5, 6년 지나면 또 변화가 오실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매년 하실 필요는 없겠고 한 4, 5년 정도 후에 뭐 건강검진을 원래 많이들 하시니까 그때 한번 또 체크를 해봐서 혈관에 이상이 없나 있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현재는 뇌경색이 발생하셨고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시고 스타틴을 처방을 약을 처방받았는데 스타틴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스타틴을 처방하는 경우 대부분의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안 드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직접 한번 좀 문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5,000 IU 먹고 있다. 예, 지금 나이가 70세시니까 바이타민 D는 한 2,000에서 3,000 정도 드셔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5,000 IU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건 매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 IU를 가진 비타민 D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하셨는데 비타민 C 고용량을 얼마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되게 1000ml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고용량으로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험적으로는 2000 이상을 드시면 이게 반대로 독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C를 드실 때는 제가 아는 의학적인 지식 안에서는 1000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00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그리고 60대 후반이시고 코로나 복용약 처방 시 고지혈증약 복용자에겐 제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 복용약을 지금은 아마 일부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보시면 네, 지금 편두통에 대한 신약을 주사로 맞고 계신데 비타민 C와 D를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죠? 네, 괜찮습니다. 같이 드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질의 중에는 뇌졸중하고 알츠하이머 연관된 연구 결과가 있냐 여쭤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분들이 뇌졸중을 걸리게 되면 알츠하이머가 더 앞으로 어, 더 악화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알츠하이머가 없던 분들이 뇌졸중을 자주 앓다 보면 알츠하이머에 잘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르던데 환자마다 혈관이 부위가 이제 약한 부위가 달라서인가요?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부위들이 물론 원인에 따라 틀리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것은 흔히 생기는 부위가 좀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뇌동맥류 수술 후 1년 반 정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2년 정도 복용하고 나면 끊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뇌동맥류 수술을 하셨으면 이제 클립을 하셨을 수도 있고 코일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스피린을 좀 먹죠. 근데 그 아스피린을 끊고 나서는 오메가3를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를 질의를 하셨는데 혈관 건강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신체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뭐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질의는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나 또 필요하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따로 인터넷 사이트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질의를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네, 질의 다 답변 드렸네요, 제가. 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 오셨는데요. 72세시고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신데 진코밀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 RTG 오메가3를 먹고 있다. 잘하고 있나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강의에서 고지혈증약을 스타틴을 드시고 계시면 굳이 RTG 오메가3는 드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혈액 검사 상에서 중성 지방이 많이 높다. 그러면 오메가3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높지 않으면 드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진코민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또 있으신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데 임신과는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아스피린을 끊으면 임신을 해도 되는 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젊으신 분이고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아스피린을 먹고 계시다 그러면
임신을 하셔야 되는데 아스피린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거 여쭤보신 건데, 제가 이게 아스피린을 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드셔야 되는 경우면 이건 의사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드시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끊어야 될지 안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은 임신하고 상관관계는 없는데 되게 초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한 3개월 이후에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그 온라인 강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사이트에 답변을 올려주시면 어, 제가 틈틈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